자, 79페이지 밑에 14번 주제에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이렇게 있고요. 일단 복습을 하나 잠깐 해볼게요. 예,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냐면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민사와 그리고 형사와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 책임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생기죠. 형사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형사 책임으로는 징역 가거나, 그렇죠? 징역을 가거나 또 뭐를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또 책임을 말하고, 행정상 책임으로는 이제 나의 어떤 명예라든가 또 영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혹은 정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책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임들을 져야 되느냐, 이제 그걸 좀 보려고 해요. 80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80페이지요. 한 장 넘겨보시죠. 양가로 1번에 보면 민사 책임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있죠, 그죠?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형사 책임이라는 거 있죠. 거기도 제목에다 역시 채색 한번 해주시고, 쭉 내려오다 보면 양가로 3번에 행정상 책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기도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고요?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는데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사례 하나 좀 드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왜냐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80페이지 쪽에 보면 민사 책임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이렇게 있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 제목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도 좀 따로 하나만 좀 잡아 놓을게요. 민사에서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예.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거를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화로구이 집에서요. 여기 이제 이렇게 화로구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화로구이에 가면 가운데 뭐를 이렇게 놔요. 숯불 놓고 여기 이제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를 놓고 먹어요. 고기 이제 구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가족 외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기 이제 있고 아빠가 이렇게 있었고요.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4살 먹은 아기가 있었는데, 엄마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빠 옆에 있었을까요?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빠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4살 먹은 아기가 아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화로구이집 그 종업원이 서빙을 하다가 독주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독주를 이 화로구이집에서 좀 팔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서빙을 하다가 이렇게 놓쳤는데 이게 독주가 병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지면서 술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이제 튄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이렇게 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튀고 사람한테도 튀고 불에도 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불이 확 올라오면서 사람한테 튄 몸에도 불이 붙었겠죠. 그래가지고 애한테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4살 먹은 애한테.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애를 이렇게 이제 감싸 안고 불을 끄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었죠.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애는 크게 많이 안 다치는데 아빠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6번을 하는, 살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이게 아마 9시 뉴스에도 한번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시라고. 자, 그러면 이걸 누구의 실수로 이렇게 했다 그랬죠? 제가 지금 종업원. 자, 그럼 종업원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있죠. 그럼 종업원은 과실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무과실 책임을 지나요? 과실 책임. 누가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말로 하면
종업원이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종업원을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르는 별도의 말이 있죠. 세 글자. 종업원을 우리 부르는 세 글자 있잖아. 고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고용인. 그래서 종업원과 고용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과실책임이에요. 만약에 이때 서울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막 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걸 떨어뜨려서 사고를 쳤다고 쳐요. 그럼 종업원한테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책임을 질 겁니다. 자, 이때 화로구이집 사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카운터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돈 받고 있었겠지. 예, 그러면 사장도 책임 있어 없어? 있죠. 사장이 책임 있다고.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무과실 책임. 너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주가 책임이 있는데 이걸 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공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이유가 왜? 개공이 누구를 고용했어요? 고용인을 고용했고 얘가 뭐 일을 하다가 사고 치면 나는 잘못이 있던 없던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서빙을 개공이 하다가 떨어뜨려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책임지겠지. 그건 무슨 책임이에요? 과실, 무과실. 그건 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 고용주도 당연히 과실 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도 당연히 과실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공이 무슨 책임을 진다. 고용주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게 중요해. 무과실 책임을.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종업원이 한 행위가 사실 이 고용주를 위해서, 개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이 수술 6번 정도 받은 것도 큰 상해를 입힌 건데요. 만약에 4살 먹은 애아빠가 만약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엄청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민사상 책임 있어 없어? 있지. 누구랑 누가 책임을 다 져야 되겠어? 이 종업원도 책임 있고 또 고용주도 당연히 책임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연대에서 져야 돼. 서로가 연대에서 합의금도 다 물어줘야 되고. 두 번째, 형사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종업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종업원 징역 갈 수 있겠죠.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징역을 보낸단 말이에요. 고용인은. 그런데 그 화로구이집 사장도 징역을 보내는 거 어때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고용주는요, 징역은 안 가고 뭐는 받아? 벌금형은 또 받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징역 가면 나는 벌금 이렇게 받으니까 같이 처벌을 받잖아. 물론 유형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이건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건 양벌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설명드렸고, 연대 채무, 연대 책임 이 관계도 설명드렸고, 3번에 보면 이제 80페이지 하단이에요. 구상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구상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사례를 좀 바꿔가지고 수술 6번 하느라고 수술비가 뭐 한 3억 들어갔다고 치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얼마의 손해를 입은 거예요? 3억의 손해를 입었잖아. 네. 여기다가 합의금 2억까지 이제 더해가지고요. 5억 정도를 받으려고 해요. 판결도 5억 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을 누구한테 배상하라고 할 거예요? 일단 종업원한테.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5억 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반 딱 달라서 2억 5천만 원만 달라고 할 거예요? 5억 달라고 해야지. 네, 5억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고용주한테, 화로구이집 사장한테도 돈 달라고 할 거지.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얘한테 5억 달라고 했으니까 얘한테는 뭐 10,000원만 달라고 할 거예요?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중요해, 그 말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5억의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얘한테, 직접적인 가해자인 얘한테 5억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럼 그를 고용한 고용주한테도 얼마를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5억 다 달라고 하지. 무슨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 천사야? 왜 5천만 원만 달라? 5억 다 달라고 해야지. 얘한테도 5억, 얘한테도 5억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합의 10억을 달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입은 돈은 5억이지만 둘한테 똑같이 5억을 다 변제하라고 청구할 거야. 그러면 둘이 합치면서 갚는 거야. 그걸 연대 책임 혹은 연대 채무라고 한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돈이 하나도 없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5억을 다 줘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5억을 다 줬단 말이야? 그러면 연대 채무에 있는 자 중에 어느 일방이 채권자의 채무를 다 변제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래서 이거를 고용인한테, 즉 종업원한테 야, 네가 부담하는 채무만큼은 나한테 좀 줘야지 하고 내가 대신해서 변제한 거를 내놔. 이렇게 하는 거를 세자로 구상권이라고 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가능해. 화로고깃집 사장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의외로 또 종업원이 돈이 많네. 몇십억 재산이 있네. 그럼 얘가 5억을 다 만약에 줬다고 쳐요. 그럼 얘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럼 그거를 누구를 상대로? 사장을 상대로 역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은 5억 상당의 어떤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는 채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형사책임은 양벌 규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벌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이 양벌은 다음 주에 또 바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양가로 3번의 행정상 책임은 이제 칠판 잠깐 볼게요. 이 화로구이집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제 실화니까 여러분이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문제. 어떤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화로구이집은 불이 이렇게 막 불꽃이 막 튀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를 판 게 문제야? 독한 술을 파는 것 자체가 60도짜리 술을 팔았대요. 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영업정지 같은 거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영업정지. 그래서 이거 행정상 책임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넘기고요. 82페이지 15번 주제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한 의무.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하시겠습니다. 한 문제 나오죠.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민사상 책임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업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업무를 하면 안 되고 어떤 보증을 설정해야 돼. 자동차로 비유하면 그냥 차를 운전하면 안 돼. 뭘 하고 운전해야 돼? 보험 들고, 똑같은 거예요. 보험 들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좀 볼게요. 1번에 업무 보증 설정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증 설정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뭐가 있대? 보험, 공제, 공탁.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보험, 공제, 공탁. 요 셋 중에 하나를 택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들어도 되고 보험 들기 싫으면 공제에 가입해도 되고 그리고 공탁은 뭐냐면 내가 현금이 좀 있으면 그만큼의 그러니까 보험 들어야 되는 돈만큼을 뭐로 맡겨놔도 돼. 돈으로. 이걸 이제 돈으로 맡겨놓은 거를 공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뭘로 하면 되고 공탁. 현금 없으면 보험이나 공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설정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 같으면 2억 원, 2억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법인이 둘 수 있잖아요, 그죠? 분사무소를 법인이 두는데 여러 개 둘 수도 있잖아요, 분사무소에서 하나 둘 때마다, 하나 추가할 때마다 얼마를 추가해야 되냐면 1억. 분사무소 두 번째 줄 가운데 1억에다 역시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인 개공,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개인인 개공은 또 얼마 이상만 하면 된대요? 1억. 여기도 채색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한번 거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보면 법인은 개공은 얼마? 2억. 분사무소 추가될 때마다 하나 1억. 그 다음에 개인은 얼마? 1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는 좀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네 번째 줄의 앞부분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특수법인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좀 비슷한 건데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적어놔 볼게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특수법인입니다. 얘가 조합이잖아요. 조합. 얘가 어떤 식의 중개업을 하냐면 조합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조합원. 조합이니까 여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을 텐데 이 조합원들의 직업이 뭘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야. 그럼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뭘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야.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걸 가지고? 농지. 예. 농지 가지고 거래할 수 있잖아. 이거를 조합에서 중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조합에서. 그래서 이거를 특수법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중개업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니면 조합원만 상대로. 조합원만 상대로. 그러니까 일단 첫째 위험률이 좀 떨어지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다 거래하는 걸 얘가 알선하고 그러면 안 되고 딱 하나 물건만 가능해. 뭐만? 농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지에 한해서 조합원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어떤 법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로 좀 비유하면 그런 뜻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행을 안 하고 차 운행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차 운행할게. 이 조건으로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죠. 위험률이 떨어지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물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지만 꼴랑하니까 얘는 얼마만 그러면 설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하면 된다. 1,000 이상. 이게 좀 중요해요.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얘만 특이하게 1,000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몇 번째 줄에 나오냐면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말 나오죠. 그게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 설정과 관련해서 보증에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보증의 변경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면 내가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공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지.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변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변경이라고 해요. 반대일 수도 있죠. 뭐에서 뭐로 바꿔도 되겠어. 공제에서 보험으로. 뭐 가능해요. 변경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증의 재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험하고 공제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하고 공제가 보통 실무적으로 1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뭐가 도래하겠어요. 만료일이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설정해라 이거야. 뭐 언제까지 다시 설정하면 되겠어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면 되겠죠. 뭐 그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 3번에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보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요번 29회 시험 얼마 전에 끝난 지난달에 있었던 29회 시험에 여기 이제 가로 넣기로 날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3번 위에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예.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억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1억을 주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난 거야. 보험 사고가. 그래서 1억을 지급을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1억을 지급을 했다고. 자, 그러면 1억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서 1억을 지급했다면 이 보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암보험으로 말하면 뭐 암 진단비 얼마 딱 주고 그냥 끝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암에 걸려서 암 진단비를 봐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보험은 이제 1억을 지급했으니까 이 보험은 더 이상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지. 이제 무효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업무 보증이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개공 입장에서는 또 가입해야지. 그런데 그 다시 가입하는 거를 재가입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사고 났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준다 이거예요. 며칠 이내에 15일 내에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와요. 15일 안에 다시 재가입해라. 너 사고 쳤으니까 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15일 동안 정신 차리고 다시 가입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지체 없이 가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또 물어볼 수 있냐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뭐 1억을 지급해가지고 정신은 없기는 한데 내일 20억짜리 아파트 단독 중개하기로 한 거예요. 정신은 없기는 한데 그걸 하기로 했대. 그러면 어떻게? 계약서 쓰면 돼, 안 돼? 업무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업무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업무 보증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고 치고 그러니까 무효인 상태에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해야지. 예, 늦어도 15일 안에는 해야긴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아무리 늦어도 사고 치고 이거 끝나면 며칠 안에는 다시 해. 15일 안에는 꼭 해. 그런데 빨리 하고 싶어. 내가 일을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지. 그럼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게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늦어도 업무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며칠 안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인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한 사항의 설명 등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한 몇백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령 삼성 거를 샀어. 그럼 삼성에서 내가 산 부분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그 설명도 하고 주냐면 품질 보증 같은 거, AS 이런 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말하자면 그 팔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 그걸 손해배상 설명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은 얼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 양가로 4번에 맨 끝에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 주시고 그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러면 얼마 과태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16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는데요. 이 16번 주제 제목에다가 별 2개 해 주시고요.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개정이 좀 될 거예요. 개정이 좀 될 예정인데 정부에서 이 금지 행위가 7개가 있는데 이걸 9개로 늘리기로 하는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2개가 추가되는 거니까 이제 7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알고 계시고 요번 우리 29회 지난달에 있었던 29회 시험에는 아주 특이하게 여기서 3개가 나왔어요. 금지행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출제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항목이 금지행위라는 거죠. 내용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출제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판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출제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제목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좀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볼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 썼죠. 그죠? 거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잡아볼게요. 등. 이 등의 의미는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등의 의미가 뭐냐고. 응? 꼭 계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 거기에 소공도 들어가고 또 중개보조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싹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중개사법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고 마지막에 금지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지행위라는 건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건데 누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해도 돼? 우리도 이거 하면 안 돼. 뭔지 몰라 아직. 뭔지는 모르는데. 응? 해도 돼. 왜 해도 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3번째 줄에 보면 신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예컨대 공무원법은 누구한테만 적용돼? 공무원들만. 근데 이거는 공무원은 일반인한테 적용 안 되듯이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반시 세제는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금지행위 내용으로 좀 막바로 가는데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84페이지에 이제 금지행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1에서 4까지 있죠. 1에서 4까지를 왼쪽으로 한번 우리 묶어볼 건데, 1에서 4까지를 묶어가지고요. 1에서 4까지 하나라도 걸리면 1년 1천에 해당이 돼요. 1에서 4에 하나라도 걸리면 1년 1천에 해당이 된다. 1에서 4. 자, 그럼 이제 몇 번 하고 몇 번 남았죠? 그죠? 5에서 7 남았죠? 그죠? 5에서 7 왼쪽으로 묶고 5에서 7 하다가 걸리면 3년 3천의 형벌이 있어요. 형벌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하고 1년 1천보다는 이제 우리 뭐냐면 두 개가 더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개 늘어나는 게 여기 하나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총 9개로 이제 될 거고, 우리 내년에 보는 이 30회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출제가 확실한 거를 꼽으라면 금지 행위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자계약, 그거는 예고까지 됐으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 이거 지금은 이거 가장 확실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금지행위 7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요거 두 개 다시 묶어가지고요. 요렇게를 범죄라고 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범죄. 이는 이제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한테 야, 이런 범죄 저지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7가지 내용이 국가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반사회적인 행위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하면 안 되겠지. 때리고 그런 것도 안 되겠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는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렇게 7가지를 하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폭리. 폭리. 그러면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폭리를 취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법으로 딱 7개를 정해놓고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도 사실 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금지 행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출제위원도 사람이는지라 그걸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서 이 금지 행위는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 숙지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법조문도 법조문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는 행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채색합니다. 매매업에다가 채색을 하시고, 자, 매매업을 하래 아니면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자, 만약에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개공이 있는데 팔아달라는 사람이 있고 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으로 온 거야. 근데 얘가 중개업도 하지만 매매업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하고 있대. 에? 그러면 중개업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중개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매매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응? 자기가 뭐 해서? 사서. 자기가 팔아. 그러면 이거 살 때 어떻게 사겠어? 싸게. 온갖 가머니설로 속여가지고 이거 싸게 팔 거 아니야? 싸게 살 거 아니야? 그리고 팔 때는 비싸게. 폭리를 취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매업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는 얘기네. 매매업 하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중개업보다 이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이 금지행위 7개가 최고라는 거야. 돈 버는 데는.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매매업도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공이 매매업을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중개업을 때려쳐? 네, 그러면 나한테 어떤 메리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개공인데 중개업도 하고, 그죠? 나의 배우자가 매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죠? 나는 뭘 하고?
중개업하고 나의 배우자는 매매업하고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 다 사들여서 또 손님한테 팔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그 6번 항목에 가보면 직접 거래라는 게 있는데 요거하고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일단 1번 매매업은 그런 뜻이고 2번 구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안 했다는 건 무등록이지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거기 알면서라는 단어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개공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매도가 있어요. 매수가 있는 거야. 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 살 사람은 있는데 뭐가 없대. 물건이 없는 거야. 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불법적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물건 하나 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물건 하나 줄까?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물건 받을래요? 아니면 안 받을래요? 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 하나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금증이 걸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받고 있다니까 내가. 그리고 막 계약서 써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손님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불법 중개업하는 사람임을 개공이 뭐 하면서? 알면서 협력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알면서.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봐요. 얘가 불법 중개업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게 금지행위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만약에 이게 걸렸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1년 1천에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경찰에 가서 그럼 당신은 이거 왜 알면서 이거 물건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면 돼? 몰랐다고. 그럼 빠져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제도란 말이야. 자, 사기죄 있잖아요. 사기죄의 성립률이 50%도 안 돼요.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50%도 안 된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기죄가 아닌 거야. 자, 남의 돈을 빌리는 게 사기야? 아니요. 근데 이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남의 돈을 빌리면 사기죄일까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리면 사기죄야. 또는 갚을 생각이 없었어.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빌려서 애들하고 야반도주를 할 거야. 뉴질랜드로. 그래가지고 돈을 빌린 거야. 몇십억을. 그럼 갚을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능력은 있지만 생각이 없었잖아. 그것도 사기죄야. 그래가지고 지금 고소된 사람이 있잖아. 그 연예인 뭐 엄마가 그 사기죄에 걸렸잖아.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 사기죄가 나중에 잡혔다 이거야. 뭐 언제든 잡힐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기죄가 또 아닌 거가 돼. 뭐라고 하면? 몰랐다가 아니고 갚으려고 했어 라고 하면 그건 사기죄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민사의 문제만 남는 거라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꼭 기억해 주시라고. 뭐라고? 갚으려고 했다고. 갚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그 민사의 문제만 남는 거야. 절대 형사의 문제가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가 불법 중개업을 하는 애임을 뭐 했다면? 몰랐다면 이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을 때만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개공하고만 협력하고 불법적인 중개업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협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금지행위에다가는 따로 별표를 좀 하나 하시겠습니다. 이 3번 금지행위가 일단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32조 사망의 규정에 의한 중개부수나 또는 실비 이거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 거기다 채색해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금품 초과 수수를 얘기하는데 금품 초과 수수하면 금지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잘 걸리는 금지행위 중에 하나가 요 금품 초과 수수고요. 자, 내용 하나만 좀 적어 넣어주세요. 아무데나. 요 되게 중요한 항목이고요. 금품을 초과해서 수수하지 못한다. 이 얘기인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금품은 뭐고 초과가는 뭐고 수수는 뭐냐. 금품은요. 한자로 좀 적어드리면 세금자, 물건품자입니다. 그러면 금품이라는 건 뭐냐면
금이라는 거잖아. 골드. 그지? 골드.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에 해당이 돼? 돈. 돈도 받으면 안 돼. 품은 뭐예요? 물건 품자잖아. 그럼 뭣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물건도 받으면 안 돼. 에? 선물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과 물건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손님한테 합법적인 보수를 다 받고 행운의 열쇠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고민하면 안 돼요. 행운의 열쇠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이거 딱 걸린 거잖아. 행운의 열쇠를 보통 뭘로 만들어서 줘요? 금으로. 금 받은 거니까 딱 걸린 거지. 이거 형태 불문이에요. 시험에 나온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분 같은 것도 금품으로 봅니다. 지분. 무슨 얘기냐면 합법적인 보수도 받았거든? 그런데 보수 플러스 소유권의 5% 지분을 또 받은 거야. 그럼 그거 금품으로 봅니다. 왜? 그 지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돈은 받았어요. 이제 그 합법적인 보수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손님하고 접대를 받기로 한 거야. 향응을 좀 받기로 한 거야. 그 지하에 가서 술 먹는 데 있잖아요. 지하에 가서 술 먹는데 거기서 술을 얻어먹기로 했어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도 금품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거 좀 어려워요. 개공인데 중개해 주려고 하는 집이 방탄소년단이 살 집이야. 방탄소년단 알죠? 네, 방탄소년단이 살 집인데 보수 받았어. 당연히 이제 뭐 받았고 사인 CD를 받으려고 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괜찮을 것 같죠? 네, 그것도 안 돼요. 무엇도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 거야. 뭐 사인 CD든 여기서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사인 때문에 아니면 CD 때문에? CD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거 왜 받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사인을 받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 CD를 내가 사서 어떻게? 사인 좀 해줘.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상관없는데 CD라고 하는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예. 자, 초과는 뭐냐면 법정 한도를 넘는 거를 초과라 그래요. 법정 한도를 넘는 거. 예.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배우셨던 거예요. 법정 한도를 넘는 거는 무효라 그랬지. 그죠? 무효. 예.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죠. 하나. 무효, 이거 중요하고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네. 자, 수수라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수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기수와 미수라는 말이 있는데 기수는 처벌을 하고요. 미수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수와 미수의 차이가 뭘까요? 기수는 이미 받은 거, 이미 기자 썼고요. 예, 미수는요. 아직 안 받은 거야. 실행에 착수가 되지 않은 거야. 살인 미수 뭐 이런 건 안 했다 이 말이야. 안 했다. 얘는 말 그대로 한 거고 실행을 한 거고. 그러면 제가 몇 개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기수냐 미수냐 이렇게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냐 안 하느냐를 한번 답변해 주실 거예요. 금품 초과 수수하기로 약속을 했대. 약속을 했대. 미수. 왜 미수? 안 받았잖아. 약속만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금품 초과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받았다가 돌려준 거야. 받았다가 돌려주었어요. 기수. 왜 기수? 받았으니까. 현재 상태는 따지지 않는 거야. 왜 받았냐 너 이거야. 그 과정에서 있었으니까.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수표를 받았거든. 수표. 근데 그 액면가의 수표가 받아서는 안 된 금액을 넘어갔어. 수표가. 그런데 이제 수표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내가 이제 결제일이 돼서 은행에다가 이제 이걸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도가 났다는 거야.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야. 자, 기수, 미수. 기수. 왜 기수?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조금 바꿔볼게요. 이미 부도가 난 수표를 받았어.
이미 부도가 난 수표를 받았다고. 잘 생각해봐요. 이미 부도가 난 수표라고. 미수야, 그거는. 왜 미수야?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종이 한 장 받은 거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네. 그래서 받았다가 나중에 부도난 거는 기수가 되는데, 부도난 수표를 받은 건 미수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사례도 잘 나오고. 4번에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각각 채색을 좀 하실 건데, 거짓된 언행에도 채색해 주시고요. 그 밖의 방법에도 따로 이렇게 채색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개공은 물건을 조사하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조사한 내용 그대로 중요한 사항일수록 손님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 밖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묵비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묵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해주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금지행위고 가만히 있는 것도 금지행위다. 그럼 우리 어쩌라는 말이야? 응? 사실대로 말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몇 년 몇 천인가요? 1년 1천이고요. 이제 5에서 7까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볼 건데, 5에서 7은 형벌이 좀 세지죠, 그죠? 몇 년 몇 천으로 세지나요? 3년 3천. 자, 5번에 뭐라고 되냐면,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 있는 증서, 증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업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1번 매매업과 5번 매매업은 어떻게 달라요? 1번과 5번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형벌이 다르잖아요. 1번은 몇 년 몇 천이야? 1년 1천이고 5번에 3년 1천. 무엇 때문에? 다 금지 행위야. 1번도 금지 행위고 5번도 금지 행위고. 물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1번 매매업은 뭐를 가지고 가는 매매업이야? 중개 대상물. 5번 매매업은요? 증서잖아, 증서. 그럼 우리가 이제 여백에다 한번 적어놔 볼게요. 증서가 뭐냐를 알아야 돼. 여기에서는 증서가 뭐냐. 자, 1번의 중개 대상물이라고 써놨으니까 최소한 5번의 증서는 뭐가 아닐 것이다. 뭐가 아닐 것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닐 것이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증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증서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시험에는 이 증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요거 하나만 물어봐요. 청약통장.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청약통장은 부동산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청약통장 자체가 부동산 아니잖아. 그럼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지. 청약통장이니까. 그럼 청약을 했어요,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돼? 청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첨이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보죠? 분양사무실에 모델하우스에 가볼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아주 좋은 동에, 아주 좋은 층에 걸린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지? 분양 한 번도 안 받아보셨구나. 좋은 동, 좋은 호수에 걸렸어. 그럼 내가 뭐 할 거야? 계약을 할 거 아니야. 분양 계약. 건설사하고. 그걸 분양권이라고 해. 계약하면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놓으면 이제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동호수 지정 특정됐어, 안 됐어? 됐지. 내가 당첨된 대로 이걸로 해주세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돈 다 냈어. 내가 돈 다 낸 거야. 대금 다 냈어. 그럼 이제 그게 뭐 된 거야, 내가? 잔금 치렀다고. 그러면 그게 뭐야, 이제 나한테? 소유권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요렇게 이제 바뀐다고.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라는 걸 갖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돈을 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로 바뀌어? 소유권으로 바뀌니까 관련 있는 증서란 말이야, 청약 통장을. 자, 그런데, 어디부터는 거래해도 돼? 우리나라 법 체계로 보면. 여기서부터, 분양권에서부터는 거래가 돼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매 제한 그 기간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근데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이게? 국가가 세금 매길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거래해도 돼,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앞에는 거래가 안 돼요. 불법이야. 거래하면 안 된다고. 왜 거래를 하면 안 될까요? 과세 안 되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면 과세도 못 하는데 거래하게 절대 안 해주겠지. 이거는 증서라 그래. 그래서 과세할 수 없는 것들은 증서다. 이렇게. 자,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봇대가 있잖아요. 예? 전봇대 보고 다니나요? 전봇대 보고 다니세요? 아니면 보고 다니시라고? 왜냐면 부딪히잖아. 전봇대를 보고 다니셔야 돼. 예. 꼭 보고 다니세요. 전봇대. 그리고 전봇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근데 이 전봇대를 눈높이를 딱 봤더니 흰색 종이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10중 8구 둘 중에 하나야. 전봇대에 종이 붙어 있으면. 뭐 아니면 뭐? 네? 청약 통장 이렇게 해놓고 밑에 뭐? 삽니다. 밑에는 팝니다. 그 밑에는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놓은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면 집 나간 애견 강아지 찾는다.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전봇대 붙여놓은 게 그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다고 이게. 그러면 이건 불법이야, 적법이야? 불법인데 한다고 사람들이. 불법인데도.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 청약통장 삽니다, 팝니다를 여기다 붙여가지고요. 여기 한 군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수천 장을 붙이는 거예요. 서울 시내 일대다 다 붙여가지고요.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또 하는 분이 있어요. 20장을 샀대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주고요. 이게 통장 하나에, 예. 이 2천에서 3천만 원을 주는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 예. 그래서 한 85점이 만점인데 85점짜리는 3천만 원. 뭐 한 70점대 후반이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산 거야. 이걸 사서 어디에다가 넣냐면 위례신도시에다가. 그래서 그 가점이 높으니까 이 20장에서 18장이 된 거야. 18개가. 예, 그러니까 뭐가 된 거지? 청약통장을 사서? 당첨이 된 거야. 예, 당첨이. 근데 이걸 통장 산 사람 이름으로 된 거야? 아니면 통장 갖고 있는 명의자 이름으로 된 거야? 갖고 있지 않는 명의자 이름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 이름으로 뭐를 하게끔 만들고요. 분양계약을 하게끔 만들고 요 상태에서 팔은 거야. 해가지고 하나당 얼마씩 먹었냐면 1억에서 1억 3천 정도까지 먹은 거예요. 이거를 18개를 다 팔았어요. 이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저 강남 학원에서 그 중개 실무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잠깐 오셔가지고 성공 사례 얘기하라니까 이거 얘기하고 자빠졌더라고. 뭐 자랑이라고.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10억 이상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장려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도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청약통장 있으면 전봇대 청약통장 뭐 팝니다. 전화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물어본다고 몇 개. 뭐 무주택 세대 주신가요? 뭐 물어보고. 뭐 몇 년 되셨나요? 애는 몇 명인가요? 노부모를 뭐 봉양하고 계신가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서 점수를 쫙 내는 거야. 해가지고서는 3천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팔지 말고 좋은 곳, 위례 신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요런데. 지금 한 1억 한 7천, 1억 8천 정도 붙은 것 같더라고. 말하자면 최종 분양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넣어서 받는 게 훨씬 이득이 되잖아.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냥 통장 단계에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단계에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증서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6번째 금지행위도 별표합니다. 6번 금지행위도 별표하는데 이것도 그 3번 금지행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무슨 거래하거나 무슨 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하지 말라는 건데 각각 채색합니다. 직접 거래랑 쌍방대리랑 각각 채색하겠습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각각 채색해 주시고요. 쌍방대리는 양쪽을 대리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뭐 의미는 없고 직접 거래가 좀 중요한데 여백에도 한번 적어 볼게요. 직접 거래란 무슨 얘기냐면 판례에서 이 직접 거래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라고 판례에서 이거를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어요. 직접 거래는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사례 하나만 드릴게요. 이 사례는 안 적으셔도 되는 사례입니다. 자, 매도인이 있는데요. 개공한테 왔어요. 시세 20억 정도 나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급매로 10억에 팔아달라는 거예요. 20억짜리를 10억에 팔아달래. 그럼 개공은 왜 이거를 싸게 파시는지 물어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의무가 있냐면 이거 안 물어보는 거 금지행위야. 왜 안 물어보는 게 금지행위냐면 이 사람이 시세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묵비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알려줬어. 뭐라고 알려줬냐면 이거 10억짜리 아니고 20억짜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안 돼. 아는데 팔아야 된대. 자, 이거 팔아야 되는 급금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한 경우 두 개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물건을 싸게 팔아야 하는 이유가 거의 한 50% 이상은요. 이분의 누가 사고 쳤을 가능성이 많아. 아들이. 아들이 사고 쳐서 형사 합의금이 이번 주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들을 살릴래 아니면 부동산을 살릴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를 살리겠어요? 부동산을 살리겠어요? 아니면 아들을 살리겠어요? 이거 합의금 만약에 안 들어가면 구속되고 뭐 몇 년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합의금 들어가면 그냥 합의해서 끝날 정도 상황이야. 그럼 어떡할래요? 응?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부동산이야 또 열심히 벌면 되는 거고. 아들은 제가 이 얘기했더니 또 그러더라고. 아들은 또 나면 된다고. 근데 뭐 아들을 언제까지 계속 나오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들을 살린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야. 해서 이걸 싸게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싸게 내놨어. 그럼 개공이 이거를 사들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사례 이거 아니면 이거죠 뭐. 이분이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에 나갈 사람이 있어. 뭐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달 안까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면 이달 말까지 잔금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이제 내놓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중개하다 보면 1년에 3-4건씩은 잡힌다고 나한테. 그럼 이게 개공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되는 거야. 기회가.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 왜 좋으냐면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저런 게 아무리 안 잡혀도 1년에 2건은 잡힌다고. 그러면 저거 뭐가 있는 사람은 저게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돈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빌려서라도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또 갚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이게 중개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사들이면 처벌을 한다. 누구를? 몇 년 몇 천? 3년 3천으로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접 거래 이제 정의는 다 보셨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거보다는 사실 뭐를 잘 물어보냐면 이러한 사례에서 이 개공이 이거를 사들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2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 면책되는 2가지. 직접 거래의 면책,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손님이 50% DC한 물건을 가져왔다고. 그럼 내가 이걸 사드릴 수 있는 2가지 방법. 힌트 드리면 이거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이 보여. 어렵지 않아요. 요거 안에서.
정답. 예, 뭐라고 하면 돼? 다른 개공. 그렇죠? 예, 다른 개공의 중개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싸게 판대. 그러면 개공이 그러면 제가 살게요. 이거 내가 만약에 계약서를 직접 쓰면 이건 직접 거래에 걸리니까 손님하고 저하고 어디로 갑시다. 옆집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상관이 없어요? 응? 다른 개공이 중개한 거니까. 나는 그냥 다른 개공의 의뢰인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예.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다른 사람 명의를 바꿔버리면 되잖아.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중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되는 건 배우자만 돼.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배우자가 왜 되고 나머지는 안 되냐면, 자, 봐요. 매도인이 있는데 개공이 사들이면 직접 거래잖아요. 그러면 개공의 배우자하고 사들이면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개공의 부모님이나 개공의 형제 자매나 개공의 자식이나 돈이 개공 돈이라고 가정하고 개공 돈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놓으면 명의신탁이라 그래. 그거를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덧세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걸리면 심각해지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배우자. 네. 배우자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네.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자는 관계없다. 그럼 나는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거밖에 없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배우자를 만들 필요는 없고 급하게 배우자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자, 7번째 금쟁이 내려갈게요. 탈세. 탈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 빼먹는 거잖아요. 탈세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를 들어준 거, 예시를 해준 거거든요. 큰 의미는 없고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등을 합쳐서 뭐 하는 행위라고 본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기다 채색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요거 사례 적어 놓으세요. 요 사례 중요합니다. 자, A가 B한테 매도했어요. 물론 부동산이겠죠. B는 다시 C한테 매도합니다. 등기가 어떻게 이전되어야 정상적인 등기라고 볼 수 있어요? A가 B한테 등기 한번 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B가 C에게 다시 한번 등기를 쳐야 되겠죠? 예. 이게 정상적인 등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되었을 때 국가가 여기에도 과세할 수 있고 여기도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개공이 이거를 중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 중개했단 말이에요. 이 매매하고 이 매매를 다 중개했거든. 근데 개공이 어느 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예. 왜? 여기에도 과세되고 여기도 과세되니까 이거를 생략을 해버리면 이걸 생략해버리면 세금을 몇 번만 내면 돼? 한 번만. 그래서 한 번 내고 나머지 세금 세이브 되는 걸 가지고 우리 4명이서 뭐 하자? 예? 그냥 노나 갖자. 술 안 먹고 노나 갖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러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거 불법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그러니까 A, B, C가 투기를 한 거야. 세금을 빼먹은 애들은 얘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뭘 한 거야, 개공은? 그 투기를 하라고 해도 괜찮다고 조장을 한 거잖아. 그럼 누가 금쟁이를 한 거야? A, B, C가 아니면 개공이? 개공이. 그래서 얘를 처벌한다는 얘기야. 얘를 3년 3천으로. 그러니까 개공한테 법률은 너 뭐 하지 마. 조장하지 마.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게 조장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얘가 아무 대가도 없이 조장하지는 않을 거잖아. 너 이런 쓸데없는 폭리 같은 거 취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그 투기 행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민법하고 공시법에서는 뭐를 잘 물어보냐면요.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잘 물어봐. 참고로 한번 해볼게요. 이 등기 유효일 것 같아요? 무효일 것 같아요? 잘 보면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갔대.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등기가 제대로 갔어?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 아니 봐요.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간 거하고 제대로 갔냐고 마지막 등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갔지. 이걸 실체적 권리와 부합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최종 소유자한테 가 있잖아. 유효해요. 이거를 민법이랑 공시법에서 중요하게 다뤄. 이거는 유효하다고.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투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금 관계에서 세금 두드러 맞고 하겠죠. 자, 아무튼 7가지 금쟁이 보셨고요. 17번 테마 협회 간단하게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회는 누가 이제 만들 거냐면 제목에 지금 무슨 협회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해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들이 협회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고 이름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만드는 그 어떤 권리는 개공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협회라고 사실은 봐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협회인데 명칭은 공인중개사협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설립 절차가 있는데 그 설립 절차는 6줄 정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절차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좀 해 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발기인 총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요. 법인 설립에 대한 어떤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라는 걸 또 개최해서요. 어떤 이 발기인들이 뭐 협회 이름이라든가 뭐 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뭐 이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창립총회에서 한번 그걸 한번 다시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장관한테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협회를 만들려고 하니 뭐 해주세요? 인가해 주세요. 이걸 설립 인가라고 하고 인가 떨어지면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는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뭐 이런 4단계죠. 4단계를 거쳐서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질문. 누가 이거를 만든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 만드는 거야. 형식은. 오른쪽 넘어오시면 협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협회의 조직은 첫 줄 앞부분에 보면 주사무소와 지부, 지회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하시겠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우리 그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본점 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부하고 지회는 뭐 지점이나 영업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공이 되면 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회장 한번 하실 수 있겠죠. 지회장. 그럼 지회장 일을 잘하면 나중에 이제 뭐로 또 이렇게 출마할 수도 있겠어요. 지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뭘 것 같아요? 지부. 지부장 또 일을 하고 지부장 일을 좀 잘하면 나중에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협회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회장은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양가로 3번 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이 협회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1에서 7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1에서 7까지에서 왼쪽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1에서 7을 다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협회의 업무가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냐면 중개 업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중요. 협회는 중개업을 하는 개공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모여서 만드는 단체에서 막 중개업을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는 중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협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중개업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교육 같은 거 또는 뭐 중개 보수를 좀 이렇게 좀 높여줘 뭐 이런 거 한도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정부 투쟁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가령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 안 좋기도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개공들이 뭐도 많이 하냐면 온갖 불법도 많이 저지르거든요. 온갖 불법 뭐를 저지르냐면 이런 거. 건물주가 도장을 하나 맡겨놔요. 우리 건물 좀 뭐 좀 해줘. 임대 관리 좀 해줘. 이렇게 도장을 맡겨놓으면 건물주들은 주로 전세를 희망해 아니면 월세를 희망해요. 월세 희망하잖아. 예, 근데 그거를 전세로 막 땡겨. 그래서 몇 달치는 이제 월세를 자기가 대납을 하고 있다가 그게 돈이 막 목돈이 생기면 뭐 50억, 100억, 뭐 150억. 예, 지금 전라도 전주인가 거기에서는 오피스텔 통으로 임대 관리하는 개공이 150억 가지고 튄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이 됐거든. 지난달에. 예, 그런 거. 서울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게 그런 게 생기는데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회가 그런 어떤 자정하려고 하는 어떤 헌장 같은 것도 우리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만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해요. 윤리 헌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협회가. 예? 중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자, 내용 7가지 중에서 6번 맨 끝에 보면 공제사업 있잖아요. 그거 채색 별표하겠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데 협회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해. 공제사업.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보험, 공제 뭐 이런 거 배워봤잖아요. 공제를 협회가 하는 거예요. 협회가. 그래서 이제 그 개공끼리의 어떤 뭐 그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고 터지면 이렇게 배상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8번 주제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